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유튜브는 부건태학이라고 하는 채널인데 혹시라도 차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주, 연해주, 일본, 국내 이런 독립운동사나 여러 인문학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진행하면서 저의 이야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문화대학에 수강생으로도 참석을 해봤거든요. 참 열기도 좋고 또 오시는 선생님들도 깊이 있고 또 우리 남원 지역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연구도 하고 또 문화해설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유익하게 잘 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이번 이 과정이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좋은 그런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정말 기쁜 날이죠? 네. 예. 제가 민주하면 정의를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정의! 예, 이런 세상이 다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픈 상처가 많이 났는데 그 상처들을 다시 꿰매고 하나씩 정상으로 돌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돼서 빨리 배려와 치유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 사진이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보은의 북실입니다. 우리 남원이 여러 상징성이 있지만 제가 우리 남원을 소개할 때 선비의 고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남원은 선비의 고을입니다. 그야말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은 선비들이 있었고 선비는 식자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민중은 없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남원은 민중의 고을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 기리의 향기라고 하는 오늘 제목에서 그 부분을 남원 나올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게 되면 저 뒷면 까만 오석에 이와 같은 글들이 써 있습니다. 혹시 글자 보이시나요? 네. 이인과 웅치, 효포 전투를 시작으로 우리들은 우금치 능선을 오르내리며 관군, 일본군과 밤낮 없이 혈전을 벌였다. 전투가 거듭될수록 쏟아지는 외놈들의 포탄과 총탄에 머리통이 꿰뚫리고 가슴팍이 찢기고 팔뚝이 떨어져 나간 동학 농민군들의 죽음들이 골짜기마다 겹겹이 쌓여갔다. 찢겨진 깃발 나부끼는 겨울나무가지 사이로 개걸스럽게 날아드는 숱한 까마귀 떼를 뒤로 한 채 우리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후퇴를 거듭했다. 가보면 그해 길을 나섰던 사람들 그 길 위에는 무엇이 남아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석 달 만에 다시 밟은 보은 땅. 이들이 석 달 만에 보은 땅을 밟을 때 바로 임실, 청홍을 거쳐서 해월 최시동 선생과 합해준 뒤에 오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오수에서 산소로 넘어가요. 다 우리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암 손병희 선생이 해월 선생을 모시고 북상할 때 바로 우리 인근 지역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거쳐서 장수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장수에서 일전을 치르고 무주로 올라갑니다. 무주에서 영동 경계부에서 또 전투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름 이깁니다. 그리고 영동으로 갑니다. 그 영동에 용산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거기를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보은으로 올라갑니다. 청산을 거쳐서. 그 보은의 장례리 아마 다녀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곳이 출발지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에서 충청권에 있었던 혁명군들이 내려와서 논산에서
전봉준 장군과 합세를 하는데 그 출발지가 바로 거기였거든요. 거기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게 가보년 12월 15일경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보은의 관할을 접수한 뒤에 일본군이 추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운명의 북실로 들어갑니다. 12월 18일 눈이 하얗게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전투가 바로 우리 고장 전북에 있는 원평의 구미란 거기서 전투를 치르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태인의 성황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한 뒤에 전봉준 장군과 의암 선생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암 손병희 선생은 바로 임실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해월 선생을 만난 뒤에 퇴각의 길로 거쳐서 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보은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안마을은 관군들이 다 초토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보은 관할을 접수한 뒤에 다시 바로 근처 북쪽에 있는 북실이라고 하는 종곡이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종곡, 북실이니까 거기로 이동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래요? 자, 이 북접의 혁명군들은 9월 8일경 삼내에서 전봉준 장군이 재집결을 명하자 10월 16, 17일경쯤에 논산에서 내려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여기에 온 날이 12월 18일이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북실의 이 추운 쫓기면서 온갖 시련을 거치고 상처투성이 몸을 불을 피우고 있는데 저기에 표현이 얼마나 감동해. 흰 어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눈이 얼마나 퍼부었으면 어둠이 하얗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북실이 완전히 이 사방을 둘러 말발굽처럼 돼 있어요. 남쪽은 터져 있고 사방은 다 덮여 있는 그 안에 외곽에 이제 일본군이 추격을 해와서 포위를 한 거고 이때 이제 사격이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을 따라 저 쏟아지는 눈보라 뚫고 외놈들의 총구를 헤치고 이 깊은 역사의 겨울을 넘어가리니 기필코 눈부신 봄을 맞으리니 진달래 되어 조선사나 굽이굽이 꽃불 밝히리니 이 글귀가 바로 보은의 북실의 동학 기념비 벽면에 쓰여져 있는 글귀입니다. 제가 부연했어요. 기필코 눈부신 봄을 맞으리니 기필코 통일을 이루리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되고 파면이 된 이 역사적인 사건도 저는 통일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왜 길을 나섰는가? 1894년이 먼 게 아니고 어제 일입니다. 저는 모든 역사를 어제 일로 끌어와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가슴이 아리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절실하게 역사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목적지는 어디였는가? 동학혁명군의 목적지는 어디였는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남원고을은 바로 이 김계남 장군을 필두로 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 민초들이 바로 이 청주성까지 갔습니다. 제가 이쪽 남원 지역의 교원들을 모시고
김계남 장군 따라가는 동학농민혁명 기행을 안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남원에서부터 그대로 출발해서 청주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현장, 일본군이 매복했던 현장, 그 현장에서 총격이 날아오는 장면, 다시 퇴각해서 후퇴하는 이러한 것까지 해서 연수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목적지가 어디였을까? 물론 서울이죠. 일본 군대를 몰아내야 했으니까요. 도달할 것이라 확신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확신을 했으니까 갔습니다. 그렇죠? 무기의 열쇠는 물론 알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길은 가야 할 길이니까 갔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요인, 또 일본군의 이 선진 무기 앞에 무기적 열세, 근대와 전근대의 근원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게 가장 컸지만, 부수적으로 당대 지식인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 지식인들이 외면했고, 식자층이 나몰라라했고, 심지어는 그 혁명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누가? 당대 지식인들이.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사회의 지식인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저기에 답이 있어요. 남과 북의 분단에서 북한은 지금 현재 러시아와는 밀접한 관계고 중국과는 약간 소원해지는 이런 상황. 대한민국은 미국과 관계에서 여러분들 상상해도 다 아시겠죠? 그런 속에서 민족을 생각하고 동포를 생각하는 길은 지금 외면당합니다.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동학혁명군이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건 우리의 민족이고 자주예요. 그런데 그런 혁명군을 관군이 토벌했어요. 아이러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엇이 남아있는가? 허망한 길이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민족의 국성이라고 하는 이 의병이 바로 국성입니다. 나라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도도한 자긍심을 남겨놓고 가셨죠. 그 뒤로 의병과 독립군으로 이어갔으니까. 그 길을 이어간 사람들이 바로 1895년 을묘사변 이후에 이뤄진 이 의병들부터 16년간 전개된 의병항쟁이 동학혁명군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역사는 근대사는 당한 역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훈 최조우 선생의 1860년에 이 동학사상을 출발로 해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근대사를 갖고 있습니다. 단 세계문화사에서 제국주의와 근대의 물결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쟁에서 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사상과 어떤 철학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능동적으로 근대사를 끌고 갔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착하였는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민족,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고 민족이 융합되는 그날이 진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완성이 되는 날이다.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지리산 문화권 해설사니까 지역과 시공간을 우리 남원으로 국한해서 들려드리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오히려 우리 지리산 문화권에 있는 이 지역, 여기만 똑 떼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한민국 전역,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만주, 연해주, 남쪽으로 일본, 태평양 건너 미국 다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문학의 시야가 넓어져요. 보는 견해도 깊어지고,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나중에 남원을 얘기합니다. 그 스토리텔링을 제가 그렇게 해갈 테니까 언제 남원 나오나 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걸 늘 반문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오늘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 오늘이라는 단어를 저기로 따라서 한번 넣어보세요. 나의 오늘. 나를 포함한 가장 작은 내 가족, 내 집안의 오늘. 그리고 우리 남원을 포함한 남원 고을, 그 고을의 오늘. 또 더 크게 하면 전라북도가 되겠죠. 더 규모를 크면 전라도라고 하는 지리적, 또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리고 그걸 다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오늘. 또 하나, 섬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북쪽 벽을 막아놓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그거를 하나로 합치면 민족이 되겠죠. 그 민족의 오늘. 한반도에 국한하는 지리적 사고 말고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에 있는 만주와 연해주의 우리 동포들과의 오늘. 바다 건너 일본,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 또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그러면 생각이 다양해지겠죠? 그리고 과거로 생각해 봅니다. 나의 과거. 이 용어들을 쭉 생각해 보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감동적인 하루의 오늘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다 가지 않은 오늘을. 그런데 이 오늘이기까지 지난 12월 3일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순간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졸임과 가슴에 응어리 하나씩을 간직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오늘 풀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인문학의 이 방향을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네 단어로 요약을 해요. 저는 첫 번째가 공존입니다. 공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이 문화대역을 이끌고 있는 우리 집행진들 모든 분들 이 안에 공간으로 국한한다고 하면 모두 공존이죠. 그런데 공존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어떤 영역이든 어떤 분야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든 차이가 존재해요. 공존은 반대편에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문화, 성격 뭐 이런 거의 차이라고 하면 고민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각자 인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삶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 차이라고 하면 이건 다릅니다. 개입을 해야죠. 복지 정책을 쓰든지 약자를 배려하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하든지 그게 바로 배려입니다. 그런데 배려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눔이라는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바로 제가 향하는 인문학의 어떤 보는 관점이고 가야 할 방향이에요. 공존, 차이, 배려, 나눔이라는 실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인문학이 가야 할 방향이다. 제가 역사를 지금 안내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은 이유는 맨 마지막에 귀결되는 부분에서 가시게 될 겁니다. 저는 본래 군대를 포병장교로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 보는 거라든지 또 이런 군대 전략이라든지 뭐 고급 관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초급 장교였으니까 보는 한계는 있긴 하지만 이 군대 생활이 저의 이런 역사 기행하는데 또 전쟁사를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2014년 2월까지 약 23년 6개월 동안 과학교사를 했고 그리고 퇴직한 뒤에
인문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지리, 사회, 문화, 역사, 그다음에 사상, 거기에 영역으로 하면 이제 뭐 문학도 좋고요. 이걸 다 통합해서 안내하는 공간 스토리텔러의 길로 걸어온 지가 벌써 이제 꽤 됩니다. 역사의 길은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길은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학교를 내려놓고 걸어왔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손을 들으셔야 돼요. 말하면 무효입니다. 퀴즈의 답에 대해서 뭐가 나올지는 궁금해 하시고요.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남명조식과 일제 이항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곳이니까 어떤 지명이나 장소나 뭔가를 사물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허균이 이곳에 대하여 기문을 써주었고 그의 문집 성소부부고에 실려 있습니다. 이곳에는 삼당파 시인인 손곡 이달과 옥봉 백광원의 시문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남원의 선비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벌금 10,000원을 내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자, 누구나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 첫 문제를 대방방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양방씨, 우리 남원고 올해 유명한 방씨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곳은 방원진 선생의 선대와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집안은 이렇게 임진왜란에 참여도 했었지만 훗날 외침이 있을 때 창의를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일항쟁기,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 남원의 3.1 독립만세에 앞장서서 그 집안의 방 씨가 5명이 돌아가시는 서울 탑골공원에 이 가족의 이야기가 부조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사계 방응연 선생인데 벌써 나왔어요. 이곳에 후학들을 기르고 손자인 방원진 선생이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허균에게 글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허균이 유배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줍니다. 이게 그 유명한 뭐뭐기예요. 내자인 이 용어를 맞춰보는 겁니다. 이미 2자는 나왔어요. 호를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모래가 있는 계곡이란 뜻이에요. 손을 들고 혹시 해설사시죠? 네, 높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사계정사 정답입니다. 자, 저의 책 기리향기 상학원을 이게 1090쪽짜리입니다. 자, 선물로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는 것부터 초장에 흐리면 안 되잖아요. 맞춰야지.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입니다. 손을 들어야지 말로 하는 건 무효예요. 남원의 선비 중 기묘사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기묘재현 수필과 기묘재현 수첩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은 참으셔야 돼요. 임진왜란에 참여해서 금산전투에서 순자란 의병장을 배출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인물 중에서 바로 기묘사화와 관련돼서 바로 우리 남원의 바로 밑에 구례 현감으로 와 있으면서 기묘사화의 활을 피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가 질문입니다.
어려워요? 예. 순응한 씨입니다. 네, 안씨입니다. 예전에 금안방이라고 해서 지금의 그 성안 택내리에 이 정자가 있는데 영사정이라고 합니다. 그 영사정은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이 안전이라는 사람이 세운 누각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해요. 안으로 시작되는 이분. 왜 저 김유재현과 김유명현 이 수필과 수첩이 보물이 됐냐면 아시는 것처럼 1519년 이 중종 때 있었던 이 기묘사화 때 정말 젊은 이 개혁적인 선비들이 중종과 함께 개혁에 섰다가 중종이 배반하고 본래부터 중종은 그런 개혁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했던 조광조를 포함한 기준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기묘명현들을 죽이게 제주로 보내서 사약을 내리거나 또 아시는 것처럼 조광조는 어디로? 능주, 거기서 또 죽이게 하죠.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바로 이분, 우리 남한분, 이분이 구례현감으로 갈 때 글들을 써서 보내줬어요. 축하 쓰고 본인이 모집도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게 이들이 다 죽고 나니까 얼마나 귀한 게 됐겠어요. 나중에 우암 송시열은 그 전에 오는 이 김효재연의 글 중에 일부를 떼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퀴즈로 하루를 가면 안 되잖아요. 자, 누구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참고 있어요. 우리 저 회장님들이랑은. 어? 아닌데요. 안조순이라고 그래요? 네, 손 들어주세요. 정답입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순천에 사는 연병이라고 합니다. 네, 멀리서 오셔서 받을 더 보람 있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게 받으면 숙제예요. 자,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근데 엄청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화대학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고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선대 불사이군의 충신이 있습니다. 고려말 여말선 초에 우리가 두문동 72연으로 알려진 대략 어딘지 감을 잡으시고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순절한 후손 의병장이 있습니다. 정유년의 이 숙정치, 우리 이 남원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우리 앞밤째 있는 숙성치 전투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후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한말 순절지사인 우리 여기 섬진강, 제가 이제 섬진강 인문학 중에 순자강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기행도 많이 선생님들 안내를 했는데 이 순자강 문화의 대표적인 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송 정재건 선생입니다. 옷가분이세요. 매천 황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대한제국이 망하자 스스로 자결을 함으로써 일제에 항거한 의인 선비입니다. 그래서 이 섬진강 선비들이 참 의로운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뽑는 분이 소송 정재건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바로 이 몽심제의 주인격인 이분하고 사실은 거의 형제처럼 지내고요. 그리고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근데 먼저 이분이 일본이 협조를 요청하자 거부해요. 그래서 고문을 받게 되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몽심제 주인이. 그래서 이 소송 정재근은 돌아가신 자기의 버시자 사돈의 장례식도 가보지도 못하고 본인이 글을 남겨요. 우리가 이승에서 못 만났으니 저승에서 만나자. 그리고
본인이 이제 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결을 택한 게 소송 정재건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이분과 같은 그러한 선비로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돌아간 몽심제의 선비, 이분은 상당히 아마 어려우실 건데 찾아봐도 됩니다. 오픈 테스트예요. 몽심제의 선비 검색어에 소송 정재건, 사돈지간, 언론 쳐보세요. 자, 손 들었습니다. 아, 그분은 몽심제를 지으신 분이고 한참 후대 분이세요. 이분은 구한말 분이고 박동식 선생은 17세기 이때 그 몽심제를 만들었을 때 분이세요. 자, 검색해보세요. 계속 기회는 살아있습니다. 아니요, 한 번은 참다가 다른 분에게 기회 주겠습니다. 손을 들고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분은 거기에 이제 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분이시고, 그분 말고 다음 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소송 정재건과 함께 시대의 섬진강의 선비로서 역할을 했던 몽심제 축산박 씨의 후손,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 검색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아시는 분, 우리 위원장님, 하여튼 연구회 회장님, 연구소 소장님 다 기회를 드립니다. 자, 손 들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는데. 같습니다. 네, 우리 서한걸 사무국장님. 아닙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